오늘 행사는 작년 말 12월 27일에 발표한 한국출판문화상의 수상작 상 받은 6개의 책을 가지고 매주 한 차례씩 진행하는 릴레이 콘서트의 마지막 회입니다. 이 상은 한국일보가 1960년에 만들어서 작년 말로 55회를 기록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상이고 현재 하나밖에 없는 출판상입니다. 55년간 나온 수상 도서가 총 목록이 605종입니다. 한국에서 나온 기념비적인 책을 포함해서 중요한 책들을 총망라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록입니다. 그 상을 5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지면회로만 발표했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상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 릴레이 콘서트를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것은 수상작 6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데 그때 발표한 마지막까지 상을 두고 다퉜던 후보작은 48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상작과 후보작을 합치면 전부 54종인데요. 이 54종의 책과 한국출판문화상 55년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를 그저께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습니다. 서울도서관은 서울광장 앞에 있는 옛날 서울시청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. 거기서 지금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. 자랑 같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 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깜짝 놀라실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전시를 만들어놨습니다.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1시간, 2시간, 어떤 분 5시간씩 읽고 가시더라고요. 마음껏 읽고 가시라고 펼쳐놓은 책도 있거든요.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전시가 서울도서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에서 9월까지 쫙 펼쳐집니다.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을 시작합니다. 가장 빠르게는 이번 토요일에 영풍문고가 서울과 지방의 8개 대형 매장에서 동시에 이 책들을 소개하는 이걸 진행을 합니다. 그 다음 날은 중랑 구립도서관이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울산, 부산, 경기도, 인천의 각 지역 대표 도서관들이 전부 다 이거를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이 귀한 상이고 귀한 책입니다. 그것을 알리려고 마련한 행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책이 요새 위기니 어쩌니 해도 책을 읽으려는 분들이 있는 한 책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살리고 이 상의 그 가치를 또 이해해 주시고 널리 알려서 사랑받을 수 있는 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침묵이 무겁습니다. 놀자고 모인 자리고요.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대부분 초대받아서 가거든요. 근데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저자로서 많은 분들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. 굉장히 떨립니다. 처음 해보는 시도고 오늘 형식이요.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, 지금. 제가 사실 전체적인 연출에 상당 부분을 맡았고 이거 다 제가 넘기고 있거든요. 이것까지 다 해야 돼. 굉장히 복잡해요, 제가. 예, 신경 쓸 게 많은데 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고요. 저 개인의 스토리 같은 게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작곡자와 좀 이따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작곡자와 이 마임하시는 두 선생님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분이 있는 분들입니다. 자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전혀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참 풍부했기 때문에 이걸 책과 함께 이렇게 엮어보자. 처음에 이 음악이 나온 거는 정말 즉흥적으로 결정됐어요. 식사하다가 제 책의 뒤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유지환 씨랑 식사하다가 내가 이런 책을 쓸 건데 하면서 저도 그때 떠올랐거든요. 근데 왜 책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악이 들어가면 안 될까? 요새 뭐 유튜브도 있고 QR코드도 가능한데 뭐 모멸 이런 주제로 책을 쓰려고 하는데 혹시 유지환 씨 해볼 생각 없어 하는데 바로 거기서 오케이. 그다음에 이번에 이 상을 받고 나서 이런 콘서트, 북콘서트 한다고 그래서 또 조성진 선배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음악이 있는데 10개의 마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? 하니까 즉석에서 오케이. 20년의 인연이 이렇게 한순간에 스파크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의논했고 이런 자리로 이어졌습니다. 제가 모멸감이라는 책을 작년 3월에 냈습니다. 한국에서 이 주제로 나온 책은 하나도 없었고 모멸감 검색해보면 여전히 제 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제 책이 나온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모욕감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모욕감을 느낄 뻔했습니다. 예. 근데 이 감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은 참 고통이 많은 동물이다. 그렇지 않으세요? 정신적 고통이요. 육체적 고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육체의 질병이 많으니까. 근데 정신적 고통 엄청나지 않습니까? 또 고통에 취약합니다, 우리가.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긴 쉬워도요. 기쁨을 주긴 참 어렵습니다. 또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한 번 상처를 주면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. 반대로 100번 상처 주다가 한 번 잘해줘 봤자 소용없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상처 주고 고통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각인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관계가 아닌가.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모멸감이라는 게 가장 좀 날카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뉴스를 보면 매일 그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. 뭐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을 모욕했다. 최근에 다시 그런 얘기 나오고 또 급식 현장에서 급식비 안 내니까 어떻게 했다. 이런 이야기. 그리고 뭐 저 먼 나라에서 이슬람의 테러도 사실은 테러의 상당 부분은 이슬람권이 느낀 모욕감, 서구 사회로부터요. 거기서 유발한다고 흔히 분석을 합니다. 아주 미시적인 영역부터 거시적인 그런 체제에 이르기까지 모욕은 상당히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일상을 좀 봅시다. 모욕이라는 게, 모멸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.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한번 모욕감을 줘야지 하고서 아주 심하게 비하를 한다거나 야유한다거나 경기장에서 야유 많이 하잖아요. 골키퍼들이 굉장히 힘들대요. 다른 포지션보다 골키퍼가 힘든 이유가 뒤쪽에 이제 한 번씩 바꿔가지고 전후반에. 근데 상대방 응원팀에 서게 되면 계속 시달린답니다. 그게 그 시청자들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데 그게 만만치 않대요. 그 골키퍼는 모욕을 견뎌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더라고요. 그런 야유, 그건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했을 때 아주 그냥 요새 중학생들 하는 말로 쌩깐다, 그러니까 무시한다, 그런 것도 있죠.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말고 무심코 하는 게 정말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무시한다든지. 또 뭐가 있을까요? 어떤 사람이 뭐 부탁했는데 깜빡했다.
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베풀어 줬는데 감사 인사를 빠뜨렸다. 여러분 감사 인사 받지 못해서 모멸감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? 난 분명히 해줬다고 해줬는데 왜 이렇게 날 몰라주나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모욕감 주기 쉽습니다. 자꾸 시계 보면 돼요 이렇게. 네. 그죠? 굉장히 쉬워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분노를 일으키는 건 참 큰 공을 들여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모멸감은요 간단합니다. 그냥 치 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 봐도 되고요. 예. 또는 의도가 좋은데도 모멸감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자랑을 한다든지 상대방 아이가 지금 대학에 실패했는데 우리 아이 막 대학 잘 갔다고 좋아서 자랑한다. 이런 것도 모멸감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정말 별거 아닌데 제가 그 체육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박사과정에 배구 선수 장윤창 선수 기억하세요? 80년대 스타였거든요. 국가대표.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몰랐어요. 이름을 봤지만 그렇게 일치시키지 못했거든요. 그 선수가 여기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죠. 물론 은퇴한 뒤입니다만. 근데 여러 가지 수업하면서 사례를 드는데 배구 얘기를 자꾸 해요. 매 시간. 그래서 어느 날 혹시 배구 하셨나 보죠? 그러니까 주변에서 완전히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. 예. 그 마치 박주영한테서 축구 하셨나 보지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. 예, 그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또 농담이 상대방의 모멸감을 주기도 하죠. 희롱. 희롱이란 말 재밌습니다. 유희란 말 재밌죠. 유희. 그러니까 갖고 논다.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희극도 있고, 연희할 때 희자도 좋은 뜻인데, 희롱하면 이제 안 좋아지죠. 농담하면 또 안 좋죠. 희롱할 때 농담, 유희 다 좋은 건데, 희롱이라고 묶이면 또 안 좋아요. 이게 놀이가 잘못되면 좀 심하게 장난치면 또 모멸감을 주죠. 이따 놀이에 대해서 또 이 조성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멸감은 정말 아이템이 많구나, 목록이 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사람만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동물도 우리한테 모멸감 줄까요?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. 수치심은 사람한테 동물이 줄 수 없습니다. 수치심은. 근데 모멸감을 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손님이 왔다고 날 외면하고 손님한테 막 가서 꼬리치고 거기 앉아있고 그러면요. 그 걔한테 모멸감 느낄 수 있죠.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. 수치심하고도 더 다른. 그 대신 예를 들어 태풍이 쳤는데 우리 집만 뭐 무너졌다. 그때 태풍한테 모멸감 안 느낍니다. 강아지한테 느껴도. 그럼 뭐냐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. 뭔가 의도가 있을 때 그 주체로부터 우리가 모멸감 느끼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근데 결국 이런 모멸감은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, 외면받는다 할 때 오는. 근데 이 고통을 차마 또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. 드러내기 쉬운 감정이 있어요. 분노, 슬픔, 기쁨. 슬픔 같은 거 얼마든지 우리 그냥 공개합니다. 근데 공개하기 어려운 감정이 제가 보기 수치심, 죄책감, 질투심, 모멸감 이런 계통이죠. 질투심 느낀다고 어디 가서 막 토로하지 않죠. 공감받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공감받기 어려운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모멸감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담론화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이 마임이요, 그 얼굴에 가면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참 중요하죠. 우리 살면서 보면 얼굴이 전체 신체 기관 가운데 특징이 그렇습니다. 가장 많이 이렇게 기가 모였대요.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얼굴은 안 춥죠. 웬만해서는. 얼굴 이게 덥지 않잖아요. 손 시리고 다 해도 발 시리고 해도요. 얼굴에 얼질 않습니다. 그게 뜨거운 기가 다 올라와서 그렇다고 합니다. 구멍이 여기 제일 많죠. 우리 몸에 9개 구멍 가운데 7개가 얼굴에 있습니다.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소통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잖아요. 거기서 감정을 읽고 또 사람을 인지할 때도 얼굴을 통해서 하죠. 뭐 발 보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얼굴을 통해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. 제가 아는 분 중에 김태왕 씨라고 공개됐으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는데 김태왕 씨 청소년 운동하는 분인데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때 몰랐어요. 나중에 언론에 나온 다음에 알았는데 그분이 안면 인식 장애를 겪고 있더라고요. 예, 브래드 피트
그 배우도 그 병이 있대요.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할 수 없답니다. 못 알아봐요. 가족조차 거의 한 10년 이상이 만나야지 알아본대요. 근데 제가 그때 만날 때 전혀 그런 느낌 안 가졌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얼굴을 모르지만 미묘한 표정은 읽는데요. 고유한 몸짓, 그 사람의 체취, 이걸 갖고 사람을 판단한대요. 그래서 만남의 시작은 얼굴이지만 관계의 시작은 얼굴이 아니다.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얼굴만 갖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.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정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어쨌든 우린 보통은 얼굴을 통해서 많은 걸 판별합니다. 그리고 가끔 얼굴을 감추면 문제가 되죠. 제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바깥에 이러고 다니면 괜찮을 거예요. 근데 노래 공연할 때도 괜찮은데 왜 강의할 때 이러고 있으면 이상할까? 이 느낌으로 하면 계속 쓸까요? 예, 이게 원래 선글라스가 송나라 때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. 판관들이 자기 표정 감추기 위해서 죄인 신문할 때 그런 용도로 나왔대요. 지금도 이렇게 메가더 장군처럼 좀 권위 있는 사람, 경호원들 이렇게 표정 감출 때 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가수들은 써도 되는 게 어차피 예술은 변신이니까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연출해도 되니까 쓰는 거고 이런 강의 같은 건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되죠. 어른 앞에서 선글라스 벗잖아요.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얼굴을 감추면 복면을 쓴다든지 저쪽 프랑스에서 히잡 같은 거 금지시키는 이유. 가끔 우리 산책할 때 아줌마들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자외선 그 있잖아요. 그 이렇게 처음엔 참 이게 대면하기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얼굴을 감춘다는 건 아무리 모르는 사람 사이를 할지라도 이건 예의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즈음에서 이 얼굴 가면 이런 말씀을 좀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요. 좀 나오시죠.